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10월물 CPI와 PPI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즉 이제 물가 상승률의 상승 포인트가 다소 둔화되면서 12월부터 FOMC에서 이런 긴축 포인트를 완화할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한번 큰 위기가 2023년 1분기에 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한 해는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시장 사이클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상승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한국 시장은 버텨내야 할 큰 위기가 시장 내에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한국 시장의 위기가 반드시 한번 크게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를 드리고 또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체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할 부분은 자금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금 시장 경색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하시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줄이 급한 기업들의 기업 어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이런 레고랜드 바의 사태 이후에 국내 정부가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CP 금리, 기업 어음 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CP 금리가 연일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단기 자금 시장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91일 만기 CP 금리 역시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으로 신용 스프레드 수준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최대폭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2009년 당시 이 이격이 165bp 수준이었는데 지금 160.8bp 2009년 이후로 지금 최대치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도 확장 국면에 있기에 2009년 수준, 금융위기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결국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사이의 금리 격차로 이 수치가 커지게 되면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포인트에 있어서는 레고랜드의 역할도 상당히 좀 크게 차지한 부분도 있습니다. 레고랜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선 부분인데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채 자체도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투자 위험이 증가되고 기업들은 이제 연말 되면서 이제 각종 납부해야 될 대금이라든가 결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돈줄이 급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런 단기 자금 시장을 확보하면서 기업어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자금에 대한 수요와 결제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다가왔는데 자금이 이 수혈이 안 되는 부분이 오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돈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이런 부채 상환 포인트가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 역시 2009년 이상의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 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런 기술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앞선 것에 이어서 기업 연체율에 대한 하락 포인트가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착시 효과로 인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은행권에서 분기 말마다 이런 채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기 중에 이런 연체율이 올라갔다가 분기 말에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19년 이후로 꾸준히 이런 연체율은 낮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가 정말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원화대출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대출이 늘더라도 이거에 대한 상환 포인트가 스무스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업 대출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기업들은 공급망이 막히고 실적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연체율이 낮아질 만큼의 이런 부채 상환율이 올라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포인트는 결국에 정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에 이어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지금 자금이 도는 일부 기업들은 상환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지금 당장 상환
상환이 어렵거나 흔들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 카드와 상환 유예 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에 요렇게 지금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미반영이 지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올 초에 기업 대출 금리가 3% 정도였는데 현재 5%대를 지금 뚫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착시 효과, 실제 내부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올해 9월까지 기업 대출 잔액이 약 1169조 수준이었는데 전월비 대비 약 13조 7천억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라는 거죠.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기업 대출 잔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미반영됐을 뿐만이 아니라 올 초 기업 대출 금리 대비 이미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기업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포인트는 결국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효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온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자금 순환 경로가 골마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맞습니다. 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3번입니다. 기업 부도 및 도산 가능성. 결국에 IMF 때도 생각을 해본 내용, 기업이 줄도산하면서부터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상당히 커졌던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이런 자금 경색이 이어지고 있고 자금 조달의 난항이 이어지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앞서서 이런 금융지원 정책으로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표면적 흐름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대기업이라던가 일부 기업에 국한된 부분으로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자금 조달의 난항뿐만이 아니라 부채 상환율 역시도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인으로 물론 많이 있겠죠. 환율에 대한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겠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따른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한 부분도 큰 영향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엔화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기업 도산 수치가 작년과 대비했을 때 4배가 증가했고, 현재 11월까지 약 21곳의 기업이 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을 동일시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금리의 상승, 그리고 달러화, 그리고 원화의 이런 변동성은 기업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가배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라든가 아니면 납품 가격을 올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순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을 영업이익으로 커버할 수 있을 포인트가 충분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 환해지에 대한 이런 부담,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가격 변동에 대한 의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이겨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국내 파산 신청 건수 역시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 이게 결국 지금 상당한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전년비 약 10% 정도 늘은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생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회생 신청 건수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기업 재기 심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갚을 바에는 지금 시점에서 차라리 내 회사를 파산 처리하고 나는 부도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재기 기대감이 감소한다는 거죠. 재기 기대감이 감소한다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결국 이 회사채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부분이고, 채권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최근 이어지고 있는 FTX를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의 이 도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지표가 악화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국내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이 기업 재기 심리가 감소한다는 것, 회사채에 대한 신뢰성을 악화시키는 부분이고, 이는 채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거죠. 즉 FTX나 이런 가상자산의 시장 도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그 외 해외 기업들 역시도 중소 중견기업들 의뢰관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기업 부도 및 도산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부실 채권의 경고음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으로 실시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실 채권, 3개월 이상 이자가 미상환된 이런 채권에 대한
대한 다발적 내관을 자극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나중에 언제 터지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터져야 될 이런 내관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기업 대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말 약 976조 원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321조 원 수준, 2년 반 만에 약 345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기업들의 상환 능력도 올라가야지 이런 시장 내부적 연결고리라던가 이런 사슬이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경제의 순환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반면 DSR이 전년비 37.7%에서 39.7%로 2%가 상승하며 한국 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급속하게 취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DSR이란 뭐냐면 한국 기업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 DSR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기업의 상환 능력이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현재 전년비 이 DSR이 지금 2% 가까이 늘면서 40%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 즉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은 자금이 돌지 못하고, 그런데 금리는 오르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파산, 회생보다는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들이 많아지면서 기업에 대한 이런 재기 심리가 약화된 부분에 따른 회사채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표면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시장의 조정이 형성이 한 번은 될 건데, 그 시점에서 이런 부실 채권이라던가 기업의 내부적인 이런 경영 재무 악화 포인트를 고려한다면 시장은 반드시 한번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요 포인트까지는 계속해서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년 1분기까지 FOMC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 역시도 FOMC의 눈치를 보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기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역시도 10월 CPI가 지금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특히나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큰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기업 내부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리스크에 따른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지금 이제 하락을 대비해야 되고,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회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락과 조정, 그에 따른 기업 내부적인 재무 상태를 염려를 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장 내년 1분기를 비롯해서 반드시 한국 시장이 크게 한번 조정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시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결 조건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장 회복하기 위한 선결 조건과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회복하는 사이클을 가져가려면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이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포인트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이런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고 기업들의 이런 부실 채권율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고 동결되고 이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당장의 시장이 환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장이 환호한다고 하면 이 포인트에 있어서 기업 내부적인 실적이 바로바로 뻥 튀겨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환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금리에 반비례해서 물론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하는 포인트에서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이 확보된 시장으로의 시기는 아직까지 분명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는 시장 환호에 따른 유동성의 함정을 야기하게 합니다. 즉 오히려 실적이 확보된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점점 실적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의 섹터를 고려하고 반드시 해지성 수단,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위기라던가 IMF라던가 여러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NPL, 부실 채권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실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노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과 시장의 한번 큰 위기를 고려해서 해지성 수단으로 은행주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요런 이제 실적이 당장 확보된 기업이 아니라면 실적이 이제부터는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 섹터를 공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결 조건으로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교전 포인트가 완화가 돼야 되겠죠. 이 포인트가 완화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보다 안정화가 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마련이 되어야지 결국 이 실적 포인트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확보된 시장으로서의 회복 포인트가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환은 오히려 역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포인트를 국내 증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 역시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보다 호재성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상승시켜서 추후에 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한 액션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기술주들의 호재성 뉴스를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접근한 종목이 이런 호재성 뉴스로 시세가 형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방망이를 짧게 잡으면서 대응 포인트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이 풀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해결돼야 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포인트가 완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추이의 스테이블한 구간,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른 기업들의 순마진, 순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 포인트를 감안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단발적으로 빠지면서 유동성 함정을 야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이 방어될 수 있게끔 이 유동성을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호재를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슈 메이킹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포인트가 완화될 수 있는 재건이라던가 이번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삼성의 유삼성 포인트로 인해서 이런 기술주들의 포인트가 추후 재료성으로 높게 잡히고 조정, 한번 큰 위기가 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 구간에서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게 결국 시장의 회복이 될 수 있는 선결 조건이고, 그에 따른 대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의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시장의 이런 잠재적인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부실 채권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고, 이 포인트가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포인트가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는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심리와 투자 포인트, 즉 이 내부적인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한 번은 결국 한국 시장은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하락장과 하락 조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하락하는 사이에, 이미 하락이 시작된 사이에 이 포인트를 깨달으면 늦습니다.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부터 미리 이 포인트를 고려해서 대응점을 준비하고 시장 회복의 선결 조건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이 클리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유동성의 함정이 아닌 본 시장의 회복 랠리가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은 어느 때라도 특히 23년 1분기 시장에 한번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이 포인트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